예,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초청 함께 그리는 넥스트 서울 시민 100인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강원국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는 홍대 입구에 있는 구름 아래 소극장인데요. 지금 화면에는 그 시민 활동가 100인이 여러분 나와 계십니다. 모두 11개 분야에서 나오셨는데요. 예, 교육, 기후 생태, 돌봄, 사회적 경제, 안전한 먹거리, 장애인 지원, 마을과 자치, 노동, 청년, 도시재생, 공공의료 이렇게 11개 분야 100인이십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양심을 몸으로 직접 체현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요. 모두 함께 좀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미 한번 2월 4일에 이렇게 한번 이런 자리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사회를 맡아달라는 얘기를 듣고 두 분 후보자님들 TV 토론 또 그 공약들 유심히 봤는데요. 제가 하나 느낀 거는 그 두 분 모두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탐하시는 분들이 아니구나. 서울 시민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민 100인과 대화를 나누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 자리는 정말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시민협치분과 김영배 의원, 하승창 공동분과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리더들로 구성된 협치분과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걸 꼭 써달라고 말해달라고 밑줄을 그어놓으셔서 그리고 오늘 그 수어 통역을 맡아주실 이소연님, 한현신님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님께 개회사를 청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 기동민입니다. 토요일 오후인데요. 날씨가 좀 많이 풀려서 교통이 많이 막힙니다. 좀 있으면 봄이 다가올 텐데요. 봄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의 명운을 결정하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바로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단히 어려움도 많았었고 앞으로도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우상호 후보가 먼저 출마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심장을 울리게 했다면 뒤이어서 장관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또 다시 정치 일선에 서서 민주당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뛰게 하고 있는 박영선 후보님 두 분은 참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요. 두 분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선의로 경쟁하고 경합하고 이러는 모습이 상대 당과 다른 진영보다는 훨씬 더 나은 평가를 받아서 조금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두 분들의 어깨 위에 지금 우리 당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당에서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바로 얼마 전에 전문가 그리고 국회의원, 시의원들을 모셔놓고 서울시의 비전들을 새롭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시민들이 함께 그리는 넥스트 서울, 새로운 10년의 서울은 어떨 것인가를 두고
주제별로 토론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후보님들과 친밀하게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서울시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두 분 후보님 잘 모시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더 K 서울 선거기획단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두 분 서울시장 후보한테 꼭 보여드리라고 또 주변에서 권하는 다큐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뉴요커들의 다양한 그 뉴욕 생활을 다룬 도시인처럼이라는 다큐인데 그걸 보실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오늘 저는 이 백인과의 대화가 그야말로 서울 시민들의 다양한 애환과 스토리를 담은 문자 그대로의 다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작은 규모로 저희들이 모여봤는데 너무 공부가 많이 돼서 우리 협치분과에 함께 의논해서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이모저모의 애환, 스토리, 꿈, 라이프 스타일을 다 담아내는 자리가 돼서 앞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시장 되셔서 시정을 담당해 나가실 때 큰 힘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석 단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대표님의 축사 차례인데요. 지금 차 안에 계신 것 같아요. 줌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날마다 강행군 하시는 박영선,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자리 준비해 주신 서울시당 기동민 위원장님, 선거기획단의 김민석 단장님과 아주 최고의 품격을 자랑하는 사회자 강원국 작가님 모두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중심 도시의 하나입니다. 이제 서울은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표준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건축가는 파리가 세계의 문화도시가 문화 수도가 된 것은 에펠탑 때문이 아니라 상하수도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상하수도를 완비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의 문화예술인들이 파리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파리는 세계의 문화 수도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수도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수도는 어디일까요? 서울입니다. 그리고 최근 블룸버그가 세계 각국의 혁신 지수를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이 6번 연속 1등을 차지했습니다. 유럽 특허청은 작년 연말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서울을 꼽았습니다. 이제 서울은 가장 안전한 도시, 가장 혁신적인 도시가 될 것이고, 그런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준비된 표준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표준 도시에는 준비된 시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박영선, 우상호, 박영선 어느 분이 후보가 되건 이분들이 서울시정을 맡아서 서울시에 요구되는 세계인의 기대를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이고 향기 나는 그런 서울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시민대표 100인이 모이셔서 두 후보에게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시정을 맡으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수도 서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언제 들어도 참 명연설이신데 오늘 좀 시간을 너무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제 이름 거명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배 더 K 서울 선거기획단 상임 부단장이신데요. 얼마 전에 국회의장님 모시고 해외 순방을 다녀오셔서 지금 자가 격리 중이십니다.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강원국 사회자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도시의 시대고 시민의 시대라고 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미래를 오늘 나누는 이 자리가 시민의 시대에 맞게 우리 두 당의 기둥 후보님들과 함께 이렇게 직접 토론을 연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뜨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100분이 오셨지만 각각 그 팀별로 준비하느라고 그 애쓰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협치의 시대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기다리던 두 후보자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예, 그 우상호 후보자님, 박영수 후보자님, 박영선 후보자님, 우상호 후보자님 두 분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이건 제 자리고요. 예, 두 분 자리를 알아서 좀 예, 서로 양보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 오늘 정책 토론 하실 시민 백인과 유튜브에 접속하신 여러분께 그 두 분 차례로 인사를 드리실 텐데요. 먼저 어떻게 우상호 후보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아, 박영선 후보님. 예. 그러면 우상호 후보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간은 2분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100분의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시 시정이라는 게 정말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룹니다. 사실 서울시장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아주 복잡한 그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협치 시정이 저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아주 유능한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나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기보다는 바로 이런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종합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제일 덕목은 소통 능력이고 협치 능력이다. 소통의 핵심은 경청인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아, 저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저런 생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정책화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실행하는 분들로 하여금 다시 시민사회의 피드백을 받도록 만들어서 그 모든 정책의 지향점이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서울시가 더 편리하면서도 그 결정 과정 자체가 아주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는 바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에게 전달할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그것을 잘 숙지해서 제 생각과 잘 맞추어서 더 새로운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일, 이것이 오늘 해야 할 주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의 주된 과제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있다. 이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지혜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시간 아주 정확히 맞춰 잠깐 서 계시고요. 예, 우리 박영선 후보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100분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 이유가 바로 서울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서울시 대전환을 할 것이냐? 바로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1분 도시 서울은 무엇이냐? 21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려고 합니다. 21분 도시는 지난 100년 자동차 중심, 도로 중심의 도시에서 인간 중심의 도시로 바뀌는 그린 다핵 도시를 지향합니다. 21분 도시에는 내 삶에 필요한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부모님이 몸이 아팠을 때 21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도시, 또 산책하는 도시, 여가 생활을 즐기는 도시, 또 직장이 가까이 있는 도시, 그리고 아이들의 통학도 걱정을 덜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파리의 이달고 여성시장은 15분 도시 파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1분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면적은 파리보다 5.6배 그리고 인구는 5배가 많습니다. 21분 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서울의 큰 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100분의 시민 여러분과 함께 21분 도시의 4가지 가치, 개방, 다양, 혁신, 배려를 놓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자리에 저도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 경선 좀 시작할 때는 저만 마스크를 벗었네. 예, 벗고 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 활짝 웃으시면서 오누이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토론도 좀 때로는 이렇게 격해지고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전히 그 관계는 좋으신가요? 네, 네. 제가 좋아합니다. 예. 네. 그 이제 11개 분야별로 시민 정책 제안을 듣는 시간인데요. 그 11개 분야 각 분야별로 2분에서 2분 30초 가량으로 압축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먼저 5개 분야 제안을 듣는데요. 교육, 기후 생태, 돌봄, 사회적 경제, 안전한 먹거리 이 순서대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육 분야 발표를 맡은 학부모 안정아입니다. 교육 분야는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공화국 서울을 바라며 총 7개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어린이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책임지는 서울시를 제안합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한 서울시장님과 구청장님의 의무사항인 서울시 424개 행정동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둘째, 1000평짜리 큰 도서관보다 100평 작은 배움터가 10개 있는 우리 동네 서울을 제안합니다. 서울이라는 큰 동네에 필요한 공간은 날 알아주는 소소한 작은 공간입니다.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10분 안에 맘 편히 갈 수 있는 배움터가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자본 격차 해소가 필요합니다. 노원구립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의 청소년센터와 도서관을 융합한 사례처럼 동 단위로 공공성이 강화된 새로운 서울형 청소년 시설을 만들고 바우처 등을 활용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청소년 마을 자치활동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모임 동아리 지원부터 운영 및 정책 제안까지 그래서 청소년이 삼터를 배우고 그 안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마을 자치활동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학교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 SOC 사업과 연결하여 30년이 지난 학교의 전면 재건축과 서울학교 학생 수 20명 이하로 운영하는 것 등 학생들의 배움터,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여섯째, 424개 동단위 혁신교육지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하여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모두 참여하는 교육협지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마을 결합형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424개 동단위로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아이 돌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는 있고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현 시설 중심의 아이 돌봄부터 학교 결합형 돌봄, 가정 돌봄 등 이용자 편의에 맞춘 돌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을 살아가는 어린이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을 이 사회 일원으로 존중하고 함께 손잡고 만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행복공화국 서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육 분야 7가지 정책 제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후 생태 순서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탄소중립도시 서울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 기후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 평균, 한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2.4도의 온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는 서울 시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으로 바로 닥쳐올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40%,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마다 온실가스 감축은 5%씩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는 서울의 도시계획, 생활 방식, 건물과 도로가 전부 바뀌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서울의 집과 건물은 폭염과 한파, 태풍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의 도로는 승용차가 아니라 걷는 길, 자전거 도로, 대중교통 위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원의 재사용과 업사이클링과 같은 순환경제 인프라는 서울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강과 도시 숲은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시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원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도시는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분 후보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국제사회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40%,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을 이어받아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실 수 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서울시의 가장 크고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해서 우선정책으로 삼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은 1000만 시민의 일자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5개의 기후대응 혁신지구 정책을 제안합니다. 에너지 생산과 수요관리, 자원순환 인프라 같은 산업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관련된 다양한 혁신산업의 유치와 성장을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전략, 거점 공간, 전문 지원 기관이 필요합니다. 혁신지구에서 일자리, 주거, 문화, 상업을 동시에 연결하고요. 이것이 서울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출퇴근 거리를 줄여서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은평 불광동의 혁신파크, 마곡의 혁신지구, 창동의 창업문화단지 같은 거점 공간이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주제로 모든 구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와 예산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꼭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은 답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코로나 시대 이제 최대 화두 중 하나인데요. 돌봄 분야입니다. 돌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 15.7%,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75만 명으로 고령 사회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시기 어르신의 가장 가까이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인 서울시 8만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돌봄의 한 장면입니다. 감염 위험에도 65세 이상 어르신 댁을 방문하는 방문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 요양보호사는 고된 육체 노동에도 방호복을 입고 일주일에 1회 이상 선제검사를 받으며 돌봄 공백 없는 현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호복 사진 속 주인공을 모시고 따뜻한 서울특별시를 위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요양보호사입니다. 돌봄 후 사회적 요구는 높아졌으나 필수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코로나19 요양보호사 일자리 중단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임금은 90만 원에 불과하고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2019년 제1기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와 지역쉼터 설치, 요양보호사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지원, 요양보호사 심리상담 지원, 우리 돌봄 노동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방문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공적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과 요양보호사 공적 마스크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 선물 같은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겠지요? 새로운 서울시에 제안합니다. 필수 노동자로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주십시오.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이 지속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확대되고 좋은 돌봄과 요양보호사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돌봄 노동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와 쉼터는 돌봄 노동자의 든든한 곳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등
통합적으로 돌봄 노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적 경제 정책 제안하는 순서입니다. 안녕하지 못한 사회를 뒤집는 사회적 경제 10% 시민 경제로의 큰 걸음을 제안합니다. 서울의 사회적 경제는 8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조직수, 고용기여도, 매출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그 어떤 경제 분야보다도 위기에 강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이 7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사회적 경제기업은 53%만이 감소했고 약 47%의 기업들은 유지 또는 증가했습니다. 주문형 사회문제 플랫폼인 캐캐묵은 문제 햇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시민, 공공, 기업이 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디지털 공유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생활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은 솔루션을 제안하고 매칭된 솔루션을 공공이 지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각 주체의 참여 동기를 촉진하는 것이죠. 건강한 노화를 위한 노인을 위한 도시가 있다를 제안합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돌봄 비용과 의료보험 부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인데요. 이에 영양, 운동, 사회활동의 통합적 솔루션을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오프라인 거점 공간으로 구축하고 노인 스스로 생활관리를 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효과적인 건강 노화 관리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시민 거주권에 대한 도전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급과 가격 안정화 중심 정책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요 공급 가격 모델에 기반한 시장적 접근으로 서민, 중산층 의 주거복지와 주거 안정까지 이어가진 못했죠.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육아, 보육, 돌봄, 건강한 먹거리 등 통합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전환적 주거정책이 필요합니다. 무너지는 지역상권을 다시 세우는 골목상권 연대경제 10%를 제안합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골목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미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지켜온 소상공인과 지역 사회적 경제가 협력해서 골목을 살려내는 성공 경험을 만들고 이후 사회적 경제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골목 속 소상공인 협업체가 공동으로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으로 판로를 확장하면 골목이 서서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민들 생활 속 모든 이슈에 대응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다양한 위기에 함께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안전망을 미리 준비하려면 올해 9살인 사회적 경제가 10년 후에는 10% 시민 경제로 성장해야 합니다. 캐나다 퀘벡은 10%, 프랑스 파리는 15%, 스페인 몬드라고는 30%, 이탈리아 볼로냐는 무려 45%를 사회적 경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서울을 확장된 시민 경제로 구해 보시겠습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는 많고 몇 배속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그 수화하시는 분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5번째 순서인데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정책을 듣겠습니다. 이건 줌으로 연결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먹거리 정책 코디네이터 박혜숙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힘든 사람들도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체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나 마음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서울시. 공정한 직거래 유통으로 농식품 창업하기 쉬운 서울시. 다 함께 행복한 농장을 가꿀 수 있는 서울시를 서울 푸드플랜에 담아 기본 중에 기본, 일시, 백, 천 먹거리 정책을 제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그리는 넥스트 서울 안전한 먹거리 발표자 이청환입니다. 서울시 인구의 약 5%가 경제적 이유로 먹거리 보장이 안 되고 부족함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각종 질환들의 유병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이어서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먹거리 특별시는 도시농업 등 서울 내에서 먹거리 생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울의 뿌리인 지역과 상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생과 보장, 행복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는 행복한 먹거리 특별시를 위해서는 3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10 전략의 정책 내용은 10개의 생활 SOC 먹거리 생활센터, 10개 가락시장 공익형 직거래소, 10만 공동체 지원농업 CSA 시민입니다. 둘째,
100 전략의 정책 내용은 100개 마을 분류 기반 농식품 창업, 100개 청년 커뮤니티 팜 및 마음방역 치유 정원, 100만 기후농부와 서울시민 귀농귀촌입니다. 셋째, 1000 전략의 정책 내용은 1000개 서울부엌 센트럴 키친, 1000개 먹거리 안전망 기본급식, 1000만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입니다. 세 개의 전략을 촘촘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며 정책의 통합 정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민선 8기에는 반드시 행복한 먹거리 특별시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렇게 5개 분야 정책 제안 들어봤습니다. 이미 두 후보님들이 뭐 채택하고 계신 것도 있고 오늘 들으시면서 새롭게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있으실 거고 소감을 5분씩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먼저 우상호 후보자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다 외우기도 어려울 정도의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끄덕끄덕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교육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은 그 교육은 아이들이 배우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된다 막 이런 목표 때문에 중압감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외우고 암기 위주의 이런 수업들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한데요. 또 시설도 너무 감옥같이 갇혀 있는 이런 교실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초등학교는 많이 좋아졌는데 중고등학교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방과후 교육을 좀 활성화하는 문제는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일이고 또 이 시설 개선도 제가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문제라 제가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 말씀에 공감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강남북의 교육 격차를 좀 완화하는 게 저는 참 절박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강북에서도 애들 가르쳐서 좋은 대학 갔다 이런 얘기 들으실 때 부모님들이 조금 안심하시거든요. 네, 어쨌든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요. 기후 생태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겨울도 우리가 영하 한 18도까지 갔다 갑자기 오늘 갑자기 따뜻해지고 이게 벌써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미 기후 변화가 주는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텍사스가 평균 기온이 10도였는데 지금 영하 18도까지 내려가서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서울도 안전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먼저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퇴출시켜야 되겠다. 목표는 2030년인데요. 경유차는 완전히 퇴출을 시키고요. 30년까지. 휘발유차의 신규 등록도 2030년부터는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목표는 결국 수소 전기차로 전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자동차들을 반환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앞서서 수소 전기차로의 전환을 좀 많이 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소 충전소를 가봤더니 충전하는데 2시간씩 걸리시더라고요. 전기 충전소도 너무 적고 그래서 일단은 전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의 인프라를 구축해드리는 일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플라스틱 제품들의 퇴출 이게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먼저 공공환경에서 사용하는 용기들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의 아리수 이거 다 플라스틱 아닙니까? 이거부터 친환경 소재로 용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기들에서부터 친환경 소재로 바꾸기 시작을 해야 민간이 따라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탄소 제로로 가는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계획들을 더 강화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돌봄 말씀드렸는데 좀 뭉클했어요. 돌봄은요. 돌보는 사람이 행복해야 돌봄의 대상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 변호사 보호사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거의 울먹울먹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처우 개선 노력들을 계속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고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돌봄 이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돌봄 시스템도 사실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도요. 이 돌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19 때 직장을 가졌던 여성들이요.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은 없는데 해야 될 얘기는 많네요. 사회적 경제는 제가 민주당 사회적 경제위원회 위원장 하셨던 거 아시죠? 여러 현안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주변부로 마치 대안적인 실험처럼 비춰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조금 주류 경제 영역으로 더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 경제하고의 선순환 구조,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특히 주문형 사회문제 플랫폼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면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급식이 코로나19로 직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농촌도 친환경 급식 이 제공하던 농촌들이 지금 판로를 못 찾아서요. 굉장히 어려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어렵고요. 저는 이 친환경 급식은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시키면서 학교 급식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농촌도 살고 도시도 같이 사는 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메모하기도 되게 이제 불편하잖아요. 지금 테이블도 없고. 테이블 왜 안 주셨어요? 그래 그걸 그렇게 꼼꼼하게 또 메모를 하셔가지고 네. 시간 딱 맞춰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연선 후보님도 보니까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처음에 말씀하셨던 교육 분야. 교육 분야는 강남북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분 도시 서울은 서울에 어디에 살던 간에 21분 안에 모든 그런 인프라 시설이 같이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기회가 균등한 그런 서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1분 도시 서울이 되면 강남북 격차도 해소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동네 도서관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도서관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크게 공감합니다. 제가 구로 지역구 의원을 할 때 구로에 기적의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의 도서관이 바로 아파트 옆에 있는데요. 그 아파트 옆에 도서관을 만들어 드렸더니 하루에 도서관 이용자가 평균 한 500~600명, 주말에는 1000명에서 많게는 1200명, 300명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정말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도서관에 온돌방을 만들어 드렸더니 가족들이 다 오셔서 같이 함께 사용하는 매우 인기 있는 도서관인데 저는 이러한 마을 도서관이 21분 도시 안에 여러 군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돌봄에 발상의 전환을 해달라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셨어요. 또 학교 환경 30년 이상 된 학교 고쳐달라 그랬는데 이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는 그린 뉴딜을 통해서 그린 스쿨이라는 제도를 정부에서 지난해에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서울시장이 되면 이 부분을 연계를 해서 학교 시설을 고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돌봄과 관련된 발상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는 저는 이것도 부모님들이 좀 더 편하게 아이를 돌보실 수 있도록 좀 일원화 할 필요가 있겠다. 아이들 학교 끝나고 나서 이것저것 옮겨 다니지 않게 이것을 좀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탄소 중립 기후환경 분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제가 그리는 21분 도시 서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서울의 탄소 문제는 빌딩에서 70%가 발생하고 교통에서 20%가 발생합니다. 일단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직주 근접의 개념이 21분에 적용이 돼서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다면 그만큼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건물에서 나오는 이 탄소의 배출 이 문제는 수직 정원 도시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해소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의 서울의 큰 걸음은 앞으로 미래 100년 21세기의 세계의 도시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21분 도시 서울의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행복한 노후를 말씀하신 좋은 돌봄 분야에 관한 이야기는 필수 노동자와 직결되는데요. 이것이 요양보호사의 문제로 아까 그렇게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요양보호사,
그리고 월 급여가 너무 박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필수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더 사회보험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수 노동자는 남들이 다 쉬는 휴일날도 제도를 쉴 수가 없고 또 특히 안전 문제를 다루는 이러한 필수 노동자의 경우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이것 또한 사회 안전과 직결되고 서울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필수 노동자와 관련된 그런 어떤 노동의 처우 개선 저는 이것은 주 4.5일제의 도입도 여기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코로나19 1년 동안 다른 기업들은 매출량도 줄고 일자리도 줄었지만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그 타격이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코로나19와 함께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직결된 그런 소셜 벤처 투자도 지난 1년간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안전한 먹거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전한 먹거리는 도시 농부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팜을 저는 서울의 전역에 여러 군데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울 시민들이 내가 야채를 기르는 어떤 그 노동의 기쁨 그리고 또 그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회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약간 경과했는데 우리 우 후보님이 뭐 양해해 주실 괜찮습니다. 걸로. 예. 오늘 이 자리는 뭐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럼요. 네. 시민 분들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받아들이고 하고요. 지금 11개 분야 발표 외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50자로 말하는 정책 제안을 받았대요. 총 578건이 제안이 들어왔다는데 별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네요. 이 중에서 중앙정부가 할 일이나 어떤 중복 제안 뭐 이런 걸 제외하고 또 그거 투표를 했대요. 이거 가지고 투표를 해서 1등부터 5등까지 또 이걸 뽑았다네요. 그래서 우선 5등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 확충에 관한 제안인데요.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많이 나왔습니다. 2030 세대에게 실질적인 안정과 안심을 줄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주세요. 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이거는 뭐 답변을 꼭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해주실 거면 뭐 짤막하게 이렇게 하고 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이제 4등을 볼 텐데요. 박영선 후보님께서 4등 뜯으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저거 뜯으시려고 마이크 들고 계시고 지금 저거 손이 바쁩니다. 아파트 빌딩에 전기 자동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유럽과 같은 로드 밸런스 전력 공유형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 주세요. 그린 뉴딜로 친환경 자동차가 많아져야 합니다. 예, 뭐 네. 그 뭐 의견 특별히 아까 우 후보님은 저거 얘기를 하신 것 적극 같은데. 동의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으시군요. 그럼 이제 우 후보님 3위 이제 뜯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을 지켜낼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노원구의 아동복지관을 다녀왔는데 요즘 아동학대가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알아보니까 이제 아동학대가 발견돼도 애들을 이렇게 피하게 만들 쉼터 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자꾸 이제 자기 학대 안 했다고 말 이렇게 이제 우기는. 그래서 이게 좀 전문가 공무원 중에 이 문제를 다루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아이들을 좀 편안하게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한 10군데 정도로 제가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좀 절박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뜯으시죠. 예. 예,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네요. 예,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2030 젊은이들이 집 걱정 안 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행복 임대주택이나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 등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더욱 더 늘려주세요. 네,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예. 바로 이 주거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는 특히 이제 청년의 격차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것이 이제 한 반반 절반쯤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그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자수성가한 청년들을 위한 이런 임대주택 정책이라든가 또 공공분양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활발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거 뜯는 순서도 이게 좀 예민하다고 뭐 어떻게 뜯어야 되느냐 가지고 이거 준비한 측에서는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별 의미 없잖아요. 네, 네, 예, 네. 그 1번 뜯어 주시죠. 네, 주택 가격 실거래가 등록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인데요. 주택 가계약 가격으로 등록 후 계약 파기 사례로 주택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계약 매매 실거래 가격이 등록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세요.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현실적인 요금제 개편이 절실합니다. 현 수수료 체계는 물론이고 개정 예정인 수수료 체계도 부동산 중개업자들 배불리는 불합리한 체계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 주택 문제에 대한 이제 그 정책 제안이 제일 많은 그 상위에 랭크돼 있는데요. 그만큼 절박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부동산을 이제 가계약할 때는 높은 가격에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낮춰서 거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형성은 높은 가격이 형성되니까 사실은 부동산 가격 전체가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니까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뭐 거래액의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수수료를 떼는 것도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죠. 아마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이제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법과 제도로 바꿔야 되는 국회와 정부 사안이긴 하지만 이런 절실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이런 문제에 여러분의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박 후보님 더 보탤 말씀 있으시면 예. 네, 좋습니다. 아까 시간 예. 넘기셨으니까. 네, 네. 예, 다 이제 들었고요. 다음 순서는 원래 이제 11개 분야에서 앞서 6개 분야 5개 분야를 들었었죠. 지금 6개 분야가 남았는데 6개 분야는 장애인 지원, 마을과 자치, 노동, 도시재생, 청년, 공공의료입니다. 먼저 장애인 지원 정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지원 영역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장애인 지원 서비스 부재로 인해서 그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데요. 공적시 지원이 상실된 시간의 비극 속에서 자살과 실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적 지원 회복으로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공존,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서비스 보편화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 서비스, 평생교육센터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 직업 서비스 다양화는 현장 중심 훈련, 인턴 일자리, 직무 지원인, 근로 지원인, 본리 중심 공공 일자리가 확보된다면 중증 장애인도 서울에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보편화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거 서비스 보편화는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주택을 활성화시키고 주거지원센터 매뉴얼을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 보편화는 의료 소모품 무상 제공, 공공재활 서비스, 행동중개 서비스가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서울형 부양 의무제 기존 완전 폐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완전 시행해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 책임지지 않는 공공이 책임지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4시간 활동 보조 확대, 행동중재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 과외센터 설치, 국제장애인 인권센터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 확보되는 명성 있는 국제도시 서울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시민국가 책임제,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처럼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서울시 책임제를 시행하여 가족과 사회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 화이팅! 이 활동가 여러분들이 참 말씀도 저렇게 청산유수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시스템이 중간에 끊기고 그런 걸 되게 걱정했는데 아주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 분야 정책입니다. 나와주세요. 새로운 서울을 위한 마을과 자치 분야 제안입니다. 마을과 자치 새로운 분야. 서울을 위해 마을과 자치 분야는 후보자분들께 3가지 제안과 10가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자료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10가지 방안은 우리가 만들어 온 시민의 힘, 시민력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일상에 맞는 과제를 논의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중 4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시민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생활에 필요한 일을 결정해서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자치제도입니다. 주민자치가 제도화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주민들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동단위로 진행되는 주민자치회 제도를 서울시 차원에서 적절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주민주권을 보장하는 제도 혁신과 제도 개선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단위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주민 참여를 넘어 에너지, 돌봄, 일자리와 같은 동단위 정책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제공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신뢰받는 서울 행정을 위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10년의 성과와 민관 협치 정책을 이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마을 정책은 공모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민을 발굴하고 시민 참여 정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26개 분야에서 총 6,112건의 주민사업이 실행되었고 마을의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연구진도 함께해서 융합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만들어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지역협치 정책은 행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체계가 아니라 주민과 행정이 함께 동네와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실행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을 민관 협치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협치 정책은 멈추지 말고 그간의 실험과 경험, 과정의 성찰을 통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과 상생의 도시 서울을 위해 서울형 전환마을 조성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기후위기 대응은 도시농부, 에너지 자립, 재활용 정거장 등 분절적인 정책으로 운영되어 통합적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생태숲을 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전환 기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실행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환공동체 형성과 전환마을을 지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실수를 했네요. 마을과 자치 순서인데 노동 분야 또 그 옆에서 깨알같이 또 우 후보님이 또 지적질을 해주시고 예, 노동 분야 듣겠습니다. 지난 10년 서울의 노동정책은 노동존중특별시였습니다. 향후 10년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노동존중특별시입니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가칭 서울형 시민보험을 통해서 서울시가 취약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하다가 죽고 다치지 않을 권리,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일터의 실현입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법이 통과됐듯 서울시가 공공부문의 입찰 제한을 중대재해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국가계약법에도 이와 같은 정책이 있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하는 시민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가칭 직업훈련 계좌제를 통해서 일하는 시민들이 평등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은 연구자나 공직만이 아니라 일하는 시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도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청년 여성 등이 참여하는 노동정책 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더 힘들고 타격을 받은 것은 예술인, 프리랜서 등입니다. 서울시가 이들에게 단기 정책만이 아니라 중기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서 더 힘들고 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듣겠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의 정책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구를 살리고 서울을 살리는 서울형 도시재생을 계속 추진해 달라. 또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무장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혁신 정책인 이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이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그동안에 특히 서울시가 선도해왔던 가치와 성과는 계승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이 도시재생을 공감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민들이 도시재생의 체감을 정말 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구를 살리고 서울을 살리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제안을 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으로 서울 경제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 그리고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공동체 회복 쪽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못했던 게 사실인데, 여러 가지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도시재생으로 전환돼야 된다, 또 병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쇠퇴 지역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 거점들을 만들어내서 성장 능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존의 제조업과 새로운 스타트업이 공존할 수 있는 공존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서울의 도시재생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 즉 서울시 도시재생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자, 이렇게 해서 많은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자, 이런 제안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재생과 개발의 균형으로 저층 주거지를 실질적으로 살린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주택 공급의 압박 때문에 도시재생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보완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도시재생과 공공과 민간의 재개발의 조화,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후주택의 집수리도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지를 정해서 개발이냐 재생이냐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넓은 단위의 권역을 지정을 해서 그 권역 안에서 재생할 곳과 개발할 곳을 구분을 해서 이걸 조화롭게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민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가꿈주택 사업을 이렇게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적게 하는 게 아니고, 저층 주거지 주택을 연간 1, 2만 채씩 해서 획기적으로 저층 주거지에 있는 단독주택의 좀 서민의 삶이 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드리는 제안은 도시재생으로 넷제로 서울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내고 전환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 서울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 도시재생에서도 이제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하나는 지역 에너지 자립, 그리고 생태 환경 조성, 자원순환 체계, 이것을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연계시켜낸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서울시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그리고 각 사업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처음부터 지속 가능성과 넷제로를 반영을 하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환도시, 또 지속 가능 도시의 서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도시재생의 미래를 함께할 인재를 키우는 서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의 환경 문제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해 보면, 일단 서울이 도시재생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도시재생 사업의 현장에서 몸을 던지고 투신하고 있는 전문 인재들을 어떻게 잘 길러낼 건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이를테면 서울시 도시재생 인적자원 육성 관리체계 구축을 도시재생 핵심 과제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기대 효과로 보면 일단 서울이 잘 살아지겠죠. 그리고 성장 동력도 확보가 될 거고, 그리고 도시재생과 개발의 균형으로 해서 저층 주거지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린뉴딜이 연계되기 때문에 정말 전환도시, 지속가능 도시에 서울이 확실하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상호 후보께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형 도시재생이 그동안에 추구해 왔던 게 바로 도시 안의 불균형을 해소, 격차의 해소, 그리고 포용도시를 지향해 왔습니다. 도시재생을 더 힘껏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영선 후보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1분 대도시를 하기 위한 서울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이것 하나하나가 도시의 공간을 변화시키고 기능을 변화시키는 도시재생의 핵심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재생의 비전으로 갈 수 있도록 두 분 후보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길게 우리 김종익 대표님이신가? 예, 두 분 후보님에 대한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아니고 다음은 청년 분야인데요. 두 분 후보자님 모두 관심 많은 분야입니다.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이야기는 특정 연령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 변화를 먼저 마주하고 그리고 그 소외됨 역시 먼저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약자화된 청년의 이야기는 소외된 이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2020년 6월 서울시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반기며 신청한 청년들의 규모는 무려 3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실제 지원 규모인 5천 명보다 7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은 평균 소득이 130만 원, 월세는 40만 원에 달하고 보증금 1,000만 원 이하가 70% 이상입니다. 이런 청년들 중에 7분의 1만이 현재 정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분의 6, 그리고 미처 지원하지 못한 청년들의 주거 상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월세나 관리비가 연체된 청년의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그리고 본래 가족의 집으로 돌아간 경우도 12%에 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극심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들이 잠시나마 숨고르기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위기, 방역에 성공해도 해결되지 않는 위기입니다. 청년들은 알바 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주식시장은 호황이고 아파트값은 오릅니다. 커져가는 불평등을 정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증세는 없다거나 지산세를 깎겠다고 하고 혹은 집값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올해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채용 취소는 예산일입니다. 인턴도 경쟁률이 700을 넘기고 알바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 것도 없어서 카페에 가고 그조차도 안 되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진 일상을 견뎌야 했습니다. 청년만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년 수당으로 물고기 잡는 법이라는 허상이 아닌 당장 필요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했듯이 코로나19에 고립된 청년 구직자들을 놓치지 않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K불평등이라는 현실에서 더 과감하고 차별적인 정책, 당사자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정책 수립 속에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서울, 성평등한 서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공공의료 분야 정책 순서입니다. 예, 다들 코로나19에 너무나도 힘드실 텐데요.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 역시 코로나19 대응이 아닌가 합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더 많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4차 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본 확진자 베이스라인이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유행은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간 한국은 방역을 매우 잘하고 있지만은 유행 시기 치료 대응에서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작년 12월만 해도 서울시에서도 동부구치소,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병상이 부족해서 코호트 격리라는 용어로 제때 진료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마당에 컨테이너 병동까지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단순히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사망한 시민들이 늘어나고 요양병원 등에서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의료기관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충분한 코로나 대응 병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코로나 대응 병상이 부족했을까요? 그 부분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인구 대비로는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OECD에서 일본 다음으로 병상이 많은데 이 병상의 대부분은 민간 병상입니다. 코로나 환자의 대부분을 진료하는 공공병상을 우리는 인구 대비로 OECD 국가 최저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가장 적고 공공의료 인력이 제일 적다 보니까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나오면 사실 병상 부족으로 심각한 치료 대응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서 성공한 거지 치료 대응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유행 등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지역보건 연계 프로그램인 것들, 그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 적정 진료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고 공공의료 확충은 저는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3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현재 2배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상도 현재 공공병원의 병상을 2배로 늘리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여러 공공의료 인력들을 2배 이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공공의료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표하시는 내용들이 사실 몇 달간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까 저기 도시재생인가 그때 마무리에 나는 우 후보님만 얘기하고 박 후보님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박 후보님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섯 분야 얘기를 들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박연선 후보님부터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장애인 지원 분야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장애인 지원 분야에 저의 그 공약에 관통하는 단어는 탈시설화입니다. 그래서 21분 도시의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탈시설에서 갇혀 있지 않고 자기 집에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헬스타운을 하나 수직 정원 등대 부근에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장애인 지원 분야의 핵심 공약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로 지역 국회의원을 하면서 발달장애 아들을 위한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있는 발달장애 아들을 위한 체육관입니다. 이것을 만들고 나서 그 발달장애 부모님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1분 도시에 이러한 발달장애를 위한 체육관들이 생길 수 있다면 아마 어머님들의 그런 어떤 얼굴 표정이 더 밝아지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중에 하나가 장애인 기업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지난 연말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런 장애인 기업 지원 센터를 서울에도 좀 만들어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기술도 배우고 또 취업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플랫폼도 만들어드리고 하는 그러한 시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자치 분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협치가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10분 동네라는 것이 성북구를 중심으로 그동안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21분 도시 서울의 구상도 이 10분 동네를 조금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마을자치 분야의 시민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주민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듣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함께 이 예산을 짜게 된다면 보다 더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이 짜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 분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이 플랫폼 노동자를 기획 노동자라고 해서 1인 자영업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그 완전 전통 방식의 어떤 그 노동자도 아닌 새로운 개념의 그 노동자들이 탄생하고 있고요. 또 프리랜서로 대표되는 특고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굉장히 빨리 서울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시민보험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과 함께 서로 매칭 펀드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용보험과 함께 이것이 좀 더 많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히 플랫폼 노동자로 대변되는 이러한 기획 노동자들에게는 저는 프로토콜 경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장의 과실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버 자동차의 예를 들어드리면 우버가 상장되면 주식시장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과실이 돌아가는데 우버를 실제로 성장시킨 운전자들에게 과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이것은 프로토콜 서로의 규칙을 정해서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프리랜서 노동자들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저께 만났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 문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년 분야는 뭐니 해도 주거 문제입니다.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월세 지원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청년 출발 자금을 만들어서 19세에서 29세 사이에 무이자로 서울시가 이것을 5천만 원까지 드리고 그리고 30세부터 40세 사이에 10년간 이것을 갚는 그러한 형태의 청년 출발 자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와 공공의료 분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분야는 마저 하시죠. 예, 마저 해도 됩니까? 공공의료까지 하시죠. 그리고 더 우 후보님께 시간을 드릴게요. 예. 예. 이 도시재생 분야는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했는데 저의 전공 분야 이것도 관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21분 도시 서울 아까 공간 개념의 그 도시 재배치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1분 도시는 시공간 개념의 기회균등과 복지를 위한 재배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살든지 기회가 균등한 서울 시민이 되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도시 재생을 위한 인재 양성 더욱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분야 강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K방역에 성공했지요. 그런데 치료 방역에는 아직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병상이 모자라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저는 21분 도시 서울의 주요 컨셉도 바로 이 공공의료 분야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를 대학병원과 동네 병원이 같이 공유함으로써 동네 병원의 주치의가 시민 한 분 한 분을 1대1로 주치의를 만들어서 이것을 헬스케어를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해드리는 그러한 것이 저의 주요 공약이고요. 그리고 이 공공의료 병상을 확대하는 문제 이것은 독일 수준으로 우리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이 되게 양심적이세요. 시간이 되니까 그냥 딱 모른 체하고 계속 할 수 있는데 딱 저를 쳐다보시잖아요. 근데 정확히 한 지금 3분 아까 거하고 포함해서 거의 한 3분 가까이 지금 2분 아까 또 오버한 거 그래서 우리 우 후보님은 마음 편하게 그냥 시계 안 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신데 또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시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장애인 분야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작은 형님이 이제 교통사고로
중증 장애인으로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이게 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장애인 관련된 정책이나 행사가 있으면 거의 빠지지 않고 가는 이유는 이제 제가 장애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예. 과거용으로 말씀드리는 이제 사연은 또 아픈 사연이 있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장애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역시 일자리예요. 결국 장애인 가족들의 가장 큰 마디는 자립입니다. 자립. 우리 아이가 장애를 안고 있는데 얘가 나 죽은 다음에도 자립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일자리도 있고 이제 죽어도 이제 걱정이죠.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아주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제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일부러 장애인만을 위한 카페도 몇 개 만들었는데 몇 사람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여러 사례들을 좀 연구해서 좀 획기적으로 늘려드려서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16만 원 공공주택 보급 방안을 얘기했는데 여기 안에는 장애인 주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요. 장애인을 위한 주택은 설계할 때부터 다르게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이 지어놓고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 설계부터 장애인이 들어갈 집들은 별도로 설계를 좀 하겠다는 그런 따스한 마음. 그리고 활동 보조인 문제라든가 또 장애인 택시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가족을 챙기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나오는 이 주제들은 전임 시장님이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탱했던 문제고요. 근본적으로는 제가 전임 시장님의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 시민의 삶을 돌보는 문제들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을과 자치는 결국 서울시정의 철학입니다. 시장 혼자 그다음에 행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서울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건데요. 사실은 주민자치의 확대를 놓고 사실 약간 갈등이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을 잘 설득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은 이제 전임 시장님이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진전시켰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진전이 있었는데 저도 이걸 계승해서 이 노동 문제에 대한 여러 다양한 좀 공약을 제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기업의 서울시 협력 그 사업 참여를 제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넘어서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노동의 기준이 민간으로 확대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노동 확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와 협력하는 많은 기업들이 그 안에 일정한 노동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할 때부터 협력해 나가는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거기 노조가 없으니까 설립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 노동의회 같은 걸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도 차질 없이 이거 사실은 법이 통과된 지 10년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모범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 문제는 정말 이 청년들이 서울의 우리 미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거와 일자리에서 겪는 고통들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월세 지원은 물론이고요. 이 16만 원 공급의 거의 절반 정도가 사실은 20, 30대 청년 대상입니다. 이 주택이 지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장 급한 거는 공공 일자리입니다. 아르바이트까지 잘린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한 달 안에 공공 일자리 2,000개를 만들어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공급을 해서 더 많은 일자리에 활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로 고립되니까 갈 데가 없다는 청년들이 많아서 청년 공간이 현재 뭐 무중력지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도 만들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지금까지 너무 주거지 재생이 마치 도시재생의 전부인 양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낙후한 지역에서 높은 고층 아파트 살고 싶은 주민들과의 갈등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도시재생은 단순히 주거지 재생이 다가 아니고 산업재생, 또 문화재생, 역사재생 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영역의 좀 특성화된 재생에서의 모델을 만드는 것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거지 재생은 지금 재생 지역으로 지정된 것 중에 20, 30%는 풀어야 됩니다. 거기는 사실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보존할 곳과 개발할 곳을 분명히 구분을 하되 재생 지역은 그 재생의 목표와 특성을 분명히 해서 도시 재생을 해도
우리 마을이 잘 살 수 있구나, 우리 집이 좀 괜찮아졌네라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이 과정에서 집수리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분야인데요. 이것은 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문가 얘기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문제, 그래서 병상을 확대하는 문제하고, 저는 시립대에 공공의과대학을 세우겠다 그랬는데요. 공공의료 인력을 키우는 문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의료기관이 많지만 그만큼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란이 오면 그런 피해가 다른 도시에 비해 작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획기적으로 좀 바꿔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쓰셔도 되는데 11개 분야 100인 우리 시민 활동가 여러분들 의견 잘 들었는데,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참 그 열정들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거에 대해 또 일일이 또 답변하시는 두 후보님들 보면서 야, 정말 서울시장 하려면 저렇게 그 정말 만물 박사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1개 분야인데 그 2분 30초에 그걸 다 담지를 못했어요. 우리 그래서 그거를 그 책으로 엮었답니다. 그 못다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는데, 그 자료집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그 하승창 더불어민주당 더K 서울선거기획단 공동시민협치 분과장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분과장 나오셨네요. 잠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보셨겠지만 사실 그 11개 분야를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게 사실 무리잖아요. 근데 걱정이 좀 됐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두 분 후보님이 정말 이 구체적인 의제들인데 정말 다 말씀들을 해주셔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후보가 되시든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당원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마도 훌륭한 선거 캠페이너들이 되어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저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 요 책에 담았는데, 여기도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본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마음을 모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우선 박영선 후보님께 먼저 전달 드리고요. 그리고 우상 후보님께 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뭐 전달이라고 하지만 이게 거의 코를 꿰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후보자님들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우선 우상호 후보님부터 먼저. 마무리 발언은 40초입니다. 40초? 짧습니다. 예. 아까 좀 못 쓴 거 몇 초. 네, 아닙니다. 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정책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역시 많이 만나서 현장에 답이 있구나, 현장을 지키는 이런 활동가들의 목소리에서 절실함과 절박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정책 제안을 꼼꼼히 검토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정책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선 후보님 마무리 네. 말씀해 주시죠. 당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해라. 마터 데레사 수녀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렇게 100인 서울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행복했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제안을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오늘 주신 제안들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것이 실천될 수 있는 그러한 서울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봄과 같은 날을 기다리는 모든 서울 시민 여러분께 봄과 같은 하루하루가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 줌 화면에 그 시민 활동가 여러분께서 그 각자 정책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들고 계신데요. 두 후보자님도 각오와 다짐을 담은 키워드를
저기 종이에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써주시면 예, 판을 들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바램들을 담아서 지금 그 화면에 보여주고 계신데요. 예. 아주 뭐 아기자기하게 이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예, 이쪽 가운데로 오시죠. 먼저 우상호 후보께서는 내일을 꿈꾸는 서울 이라고 써주셨고요. 박영선 후보님은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서울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도 하나 썼는데요. 예, 균형과 전환 이렇게 썼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이런 말씀 기억납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이다. 그런 단합된 힘으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꼭 당선되기를 바라면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오늘 정책 제안 받으신 것들 다 이렇게 실행에 옮겨 주실 거죠. 예, 그렇게 약속하는 의미로 이걸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